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엔 부동산 정책론의 마지막 조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일단 조세를 부과하면 후생 손실 또는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에. 국가에서 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원래 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더 효율적인데 조세를 부과하면 후생 손실, 즉 비효율성이 생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조세를 부과하면 후생 손실이 생긴다 그러면 맞습니다. 근데 하나,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이 아니고 잘못됐네. 비탄력적인 경우에 그때는 후생 손실이 없어요. 이거 좀 이따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세를 전가한다는 게 있습니다. 조세를 남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탄력성이 크면은 적고요. 탄력적이면 적게 전가되고 비탄력적이면 많이 증가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세 전가가 이루어졌을 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대체제가 없으니까 아쉬운 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쉬워. 자, 그 다음에 신규 주택에서는 조세가 어떻게 되냐면 고소득자인 소비자가 탄력적이니까 고소득자에게는 조세 전가가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런데 중고주택에서는 저소득자인 소비자가 비탄력적이니까 조세 전가가 많이 일어납니다. 동결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양도세 부과 시에 공급의 감소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얘기해요. 아직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당연합니다. 근데 일단 저하고 보고 나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조세 정책은 부동산에 세금을 물리는 거죠. 여러분 세법 시간에 뭐 양도세다, 취득세다, 종합부동산세다 다 그런 거 걷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관한 얘기인데, 자, 일단 조세는 취득, 소유, 이용, 처분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건데 부동산 세금 거두면 국가의 재원이 되는 거죠. 그죠? 국가에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정 정책이나 그런 걸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원 조달의 목적으로 조세를 부과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분배의 공평성이니까, 자, 공평성, 밑에다가 요 공평성이 소득의 재분배를 의미한다. 재분배. 공평성 및 경제의 불안정을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 있습니다. 뭐 이건 다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쌍괄호 1, 2, 3번까지는 별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암기할 건 없는데 이 4번이 중요합니다. 4번 밑줄. 조세를 부과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사회적 후생 손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경제적 순손실이라도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뭐냐면요. 비효율성을 얘기합니다. 비효율성. 적어 놓으세요. 비효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국가가 그냥 좀 가만 놔둬. 시장을 가만히 놔두면 되게 효율적인데 괜히 여기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안 좋아진다는 얘기야. 효율성 측면에서 떨어져요. 왜요, 선생님? 몰라도 됩니다.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사실. 근데 아무튼 시험 지문에 조세를 부과하면 내지는 우리 지금 부동산 정책록 배우잖아요. 국가에서 부동산 무슨 정책을 펼치거나 조세를 부과할 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맞는 거야, 무조건. 아시죠? 왜냐면 시장을 가만 놔두는 게 원래는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데. 자, 아무튼 자, 됐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모든 경우라고 안 그러고 거의 모든 경우라 그랬죠. 그럼 예외가 하나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옆에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 우리 교재에 이따 나중에 볼 겁니다. 182페이지에 토지 단일세라고 있어요. 토지 단일세. 요거의 특징은 뭐냐면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비효율성이 없어.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왜요? 몰라도 된다니까요. 그냥 이건 암기하셔야 돼. 이거 괜히 이 원리를 이해하려고 들다간 여러분들이 더 큰 화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조세를 부과할 때 손실이 생겨요. 사회적 후생 손실, 순손실이 생긴다. 맞는 지문이야. 그런데 예외가 있어. 어떤 예외? 그렇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질 때.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지 단일세라는 세금을 매길 때는 그때는 후생 손실이 안 생긴다. 이게 나중에 옆에다 적으세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는데 요 세금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요거 그냥 딱 알고 계십시오. 암기하십시오. 뭐 원리 같은 거는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자, 그래가지고 기능은 보세요. 어떤 기능이 있어? 부동산의 자원을 배분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하고 있죠. 지가 안정 및 투기 억제, 주거 안정,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였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세금 거두면서 나쁜 거 써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 있는 거예요.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요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거래 관련 부동산 조세에서 우리가 요거 거래세 있죠. 거래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이 우리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뭐예요? 국세잖아, 이거 국세, 그죠? 이게 국세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거 세법에서 배우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양도소득세, 국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양도시에 거래할 때 대표적인 거 양도소득세 하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우리가 근데 세법 시간에 배운 거 취득세, 등록세도 거래할 때 나오는 세금이긴 하죠. 근데 우리 시험은 양도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유 관련 부동산 조세에서는 부동산을 보유할 때 매기는 세금은 어떤 게 있냐면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개가 대표적이에요. 자, 그래서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근데 재산세는 지방세예요. 요 차이도 하나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요거는 알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차피 이건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거 세법에서 배우는 제일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거 3개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3개 정도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부동산 임대에서도 그 임대 소득에서 나오는 임대 소득세도 이제 점점 강화하고 있어요. 그 세금을. 자, 그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근데 여기서는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182페이지. 이제 정말 여기가 이제 우리 부동산 조세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자, 부동산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있잖아요. 이 정의를 한번 그냥 읽어보면 보세요. 조세의 전가란 부과된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귀착이란 조세 부담이 각 경제주체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 자, 근데 이 조세의 전가와 귀착이 그냥 같은 걸로 알면 돼요. 전가와 귀착은 이거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떠넘긴다. 옆에 적어요. 떠넘겨. 누가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자, 싼 거로 한번 읽어볼게요. 조세의 전가와 귀착은 부과된 조사에 대해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 자, 이거 여러분들 세법 시간에 배웠죠. 납세자는 뭐예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국가가 야, 너 세금 내라고 지정한 사람, 세금 내라고 지정한 사람이 납세자인데, 담세자는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담세자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세자하고 담세자하고 같은데, 납세자에게 세금 내라고 국가에서 지정하더라도 떠넘길 수 있다고요. 떠넘길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전가와 귀착이 바로 누구예요? 납세자가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한테 세금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인한테 세금을 10만 원을 내라고 국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납세자죠. 근데 이 임대인이 10만 원을 자기가 다 내지 않고
임차인한테 다음 달부터 세금 좀 올려줘. 다음 달부터 월세를 좀 올려받아야겠어. 라고 해가지고 50만 원이 원래 월세였는데 여기에다가 4만 원을 추가해서 월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납세자는 세금 10만 원 중에 얼마를 임차인에게 떠넘긴 거예요? 10만 원 중에 4만 원을 임차인에게 세금을 내라고 떠넘긴 거죠. 그게 뭐냐면 전가와 귀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가,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을 하고 결국 그 세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이 됐어요? 임차인에게 귀속이 됐죠. 그래서 전가와 귀착이 떠넘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셨죠? 떠넘겨. 선생님, 근데 임대인이 이렇게 좀 더 세금 때문에 올려달라 그래도 임차인이 순순히 냅니까? 냅니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임차인이 조세를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세금 내라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조세의 부담을 끌어안느냐, 떠넘겨 받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부터 볼 거예요. 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 이제 우리가 2번 여기에 사실 시험에 나올 건 여기 다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동그라미 1번에 조세 정가 귀착의 정도는, 그러니까 조세를 떠넘기는 그 정도는, 자, 밑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거 더 중요한데, 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건 소비자에게 부과가 되건, 그럼 요 공급자는 뭐예요? 이게 임대인이죠. 임대인에게 조세가 부과가 되건, 저 소비자 밑에는 임차인에게 조세가 부과가 되건 결과는 동일해. 그리고 그러면 그 조세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당사자에게 조세의 귀착분이 크다. 반대로 그럼 탄력적인 쪽에는 조세를 적게 물겠네요. 그죠? 아직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봐봐요. 상대적으로 비탄력인 쪽이 조세를 더 많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조세의 귀착분이 크다는 것은. 그러면 비탄력전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아쉬운 놈. 그럼 너무 이상하니까 아쉬운 사람. 아쉬운 애라 그러지 말고 아쉬운 사람이라고 그러자. 아쉬운 사람이 비탄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아쉬워요. 자, 이제부터 왜 비탄력적인 사람에게 조세 귀착분이 큰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왜 대체제가 없으면 비탄력적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임차인이 비탄력적인 경우, 그럼 임차인이 아쉬운 경우를 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여기 임대주택이 하나 있는데 이 동네는 다 얼마냐면 이거랑 똑같은 조건의 임대료가 주변에는 다 50만 원이야. 50만 원.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여기를 우연히 발견해 가지고 여기서 월 20만 원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럼 완전 대박인 거죠. 이 원래 50만 원짜리 집을 20만 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임차인들은 여기 서로 이사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임차인에게는 지금 이렇게 싼 20만 원짜리 방은 여기밖에 없어. 그러면 임차인이 다른 데로 요 돈 갖고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임차인에게는 대체할 부동산이 있다 없다? 대체할 부동산이 없어요. 근데 임대인 쪽에서는 얘가 나가더라도 지금 다른 임차인들이 줄 서 있죠.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임대인에게는 대체할 임차인들이 많아요, 적어요? 대체할 임차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임대인 쪽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탄력성 시간에 배웠잖아요.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라고. 얘는 대체할 다른 부동산이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얘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아쉬운 쪽이 뭐다? 비탄력적이에요. 아쉬운 쪽이. 그럼 이 대체제 숫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쉬운 쪽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근데 국가에서 자, 어떻게 이제 나왔냐면 국가에서 임대인한테 야, 너
월세의 10%를 세금으로 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지금 20만 원 받고 있죠. 20만 원 받고 있는데 2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지정한 납세자는 누구야? 임대인이죠. 근데 2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기 내가 지금 세금이 나왔는데 너 다음 달부터 22만 원 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어때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아쉬운 애에게, 비탄력적이면서 아쉬운 임차인에게 여기 있는 세금을 전부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고 있죠. 그러면 보세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같으면 2만 원 더 내고 22만 원 내고 살겠어요? 아니면은 50만 원짜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갈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당연히 내야죠 하면서 22만 원을 내게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임대인에게 부과하건 간에 임차인에게 부과하건 간에 결국은 누가 내게 돼 있어요? 비탄력적인 쪽이 내게 돼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자, 그래서 자 봐봐요. 비탄력적인 쪽으로 어떻게 해요? 세금이 전가가 돼. 자, 이번엔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임대인이 비탄력적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여기에는 이 어떤 집이 있는데 이 동네에는 지금 요런 부동산이랑 똑같은,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이랑 똑같은 조건이 시장 가격이 50만 원으로 형성돼 있었대요. 이 동네. 근데 이 집에 이 임대인이 운이 좋게도 여기 있는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2배인 100만 원씩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 우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면 이 동네 어디든지 다 가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대체할 부동산이 엄청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어때? 그렇죠. 탄력적이라는 얘기야. 대체재가 많으니까. 근데 임대인은 지금 요 가격에 다 50만 원 내는데 100만 원 내고 들어올 대체 임차인은 없는 거죠. 50만 원은 내겠지만 100만 원 낼 임차인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인은 대체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아쉬운 거야? 그렇죠. 얘가 비탄력적이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이 임차인이 나가면 5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아쉬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국가에서 임대인한테 야, 너 여기에 10% 이자를, 아니 이자란다. 10%의 세금을 내 라고 얘기했으면 세금이 얼마 붙어요? 10만 원 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임대인이 어떻게 해요? 임차인한테 저기 세금을 10만 원 내야 되는데 너 다음 달부터 110만 원 내라. 그럼 임차인이 50만 원짜리로 이사 가겠어요? 아니면 110만 원 내겠어요? 이사 가겠죠. 그죠? 그래? 나 그럼 이사 방 뺄게. 네가 이렇게 임대료도 비싸게 받으면 세금도 나한테 내라 그래? 그럼 나 이사 갈게 하고 아쉬운 쪽이 없는 애는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이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이 10만 원을 임차인한테 암소리도 안 하고 그냥 100만 원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10만 원을 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잖아. 그래도 9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봐봐요. 만약에 세금을 이 나라가 좀 미쳐가지고 임대인한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한테 네가 내고 있는 임대료의 10% 이자, 10% 세금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10만 원을 내야 돼요.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저한테 세금을 내라고 국가에서 왔는데 제가 임대료 비싸게 내잖아요. 세금은 사장님이 내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만 원 조세 내더라도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어요. 세금 제가 내드려야지 하면서 자기가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비록 누구에게 부과했지만 임차인에게 부과했지만 누구에게 다 전가가 된 거예요. 임대인에게 전가가 됐죠. 누구한테? 아쉬운 애, 비탄력적인 애한테 탄력적인 애가 어떻게 해요? 전가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게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방금 전에 봤듯이 임차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건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임대인에게 만약에 부과를 하죠. 조세를 내라 그래도 우리가 요 앞에서 봤지만 누구에게 전가시켜 버렸어. 아쉬운 임차인한테 그냥 조세를 전가시켜 버리죠. 뭐를 통해서? 임대료를 인상시키는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부과하건 임차인에게 부과하건 전가가 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부과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에게 부과하다는 건 아무도 상관없어. 깜짝 놀라셔야 돼. 지금 이걸 보고. 별로 안 놀랐어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야 세금을 임대인한테 부과하는데 이거를 다 임차인이 내야 된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이 된다니까. 뭐 때문에? 이 조세를 부과하고 안 부과하고는 뭐의 차이예요?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의 차이예요. 자,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번에는 전부 다 부과하는 걸로 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쪽으로 들어가 보자고. 자, 만약에 임대인에게 10만 원의 조세를 부과했다고 쳐봐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나중에 세금을 내는 걸 보니까 임대인은 6만 원 세금 내고 임차인은 4만 원 전가가 됐대요. 지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전가하는 거죠. 그러면 탄력성은 누가 더 세다는 얘기야? 그쵸? 임차인이 조세를 조금 내니까 얘가 더 탄력적이란 얘기예요. 두 개를 비교해서. 자, 근데 이번에는 10만 원 부과했더니 어느 집을 가보니까 임대인은 4만 원 내고 임차인은 6만 원 내더래요. 그러면 10만 원이 임대인에게 부과됐지만 전가를 더 많이 시켜버렸죠. 그러면 누가 더 탄력적이란 얘기야? 그렇죠. 임대인이 탄력적이고 임차인이 더 아쉬운 쪽이란 얘기예요. 비탄력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때? 둘 다 5만 원씩 냈으면 둘 다 탄력성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전부 다 전가하거나 그런 거는 잘 안 일어나겠죠. 이런 중간쯤에 조금만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해요?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어때요? 임대인이 전부 다 내고 전가를 하나도 못 시켰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임차인이 완전히 탄력적이거나 또는 임차인은 그냥 일반적인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갖고 있는데 임대인은 어떤 거야?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자기가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이렇게 수직이죠. 그래가지고 모든 조세를 자기가 다 끌어안는다고요. 전가를 하나도 못 시키고 반대로 임대인에게 10만 원을 부과했는데 임대인은 하나도 못 내고 임차인이 10만 원을 다 전가를 시켰다. 임차인에게. 그러면 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치? 이 임대인이 완전 탄력적이던가 또는 임차인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이게 엔드가 아니에요. 엔드여도 되긴 하는데 엔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오어라고. 임대인이 완전 탄력적이면 전부 다 전가를 시키거나 또는 임차인이 완전 비탄력적이라서 완전히 모든 조세를 다 받거나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임대인에게 부과를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에게 10만 원을 부과해도 결과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뭐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임대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나 임차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나 서로 조세가 전가가 되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 그럼 뭐에 의해서 탄력성이 나오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렇지. 탄력성에 의해서만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결정된다. 따라서 국가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답시고
임대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임대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그 정가 때문에 누가 더 부담이 커져요? 임차인이 커진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알면은 모든 내용이 다 해결됩니다. 자, 다시. 누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요? 비탄력적인 쪽, 아쉬운 쪽이 많이 낸다고요. 근데 현실에서 여러분들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주로 누가 더 아쉬워요? 임차인이 더 아쉬운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 지금 임차인이 아쉬운 이유는 이런 임대 가격이 적은 임대주택이 적기 때문에 아쉽죠. 그러면 임차인을 위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저가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저가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주택들을 많이 마련해 줘야지 누가 임차인 쪽에서 더 탄력적으로 되기 때문에 조세 정가를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우리 조세 정가 규칙의 내용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여러분들 완전히 이해가 갈 거예요. 자, 다시 보자고요. 자, 조세 정가 규탁의 정도는 밑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게 알겠죠?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탄력성에 따라. 그래서 공급자에게 조세가 부과되건 소비자에게 부과되건 결과는 동일해요. 왜? 전가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당사자에게 조세의 규칙분이 크다. 그죠? 그래서 보세요. 수요의 탄력성, 여기서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에요.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그러니까 크죠? 그러면 누가? 수요가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공급이 임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에게 정가가 적게 되겠지. 그러니까 공급자가 조세 부담이 크게 된 거예요. 탄력성이 더 적으니까. 반대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작으면 누가? 소비자의 조세 부담, 임차인의 조세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자한테 100%가 다 100% 정가를 받는 거야. 전부 부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전가를 하나도 못 시켜. 정가를 못 시키고 자기가 그냥 다 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탄력적이면 어떻게 되겠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100% 다 정가를 시켜버리고 공급자가 완전 탄력적이면은 얘도 100%다 정가를 시켜버립니다.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조세의 정가는 이거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우리가 조세 정가의 형태가 나와가지고 거기 보시면 183페이지 그림 나오죠. 그림. 자, 이거 볼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만 볼게요. 원래 그림 볼 필요 없는데 그냥 한번 봐봐요. 그 느낌을. 그림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죠. 수요 곡선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완만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공급자 부담이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소비자 부담이니까 누가 더 커? 공급자 부담이 비탄력적이니까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림 기억할 필요 없이. 자, 그럼 봐봐요. 이것도 자, 그냥 이거 그림 이것저것 있으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죠. 시험에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아직까지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림으로 만약에 나오면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수요 곡선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이 있어. 어느 쪽이 세금 더 많이 내냐 이렇게 나오겠죠. 어느 쪽이 세금 더 많이 내요? 그죠? 수요 곡선은 완만하니까 얘 탄력적이잖아. 근데 공급 곡선은 이렇게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이죠. 공급이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 공급이 더 많이 내는 거죠. 반대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림이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가파르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다면 이번엔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요자가 더 많이 내는 거지. 그림을 보고 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낼 수 있냐면 식을 낼 수도 있어요. 식을. 가령
공급 곡선의 식이 Q는 3 더하기 2P예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의 수요 함수가 Q는 4 빼기 3P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 뭐 있어? P 탄 Q기 기억나요? P 탄 Q기? 그럼 P 앞에 있는 게 뭡니까? 탄력성이죠. 어느 게 더 탄력적이야? 수요가 3이고 공급이 2니까 수요가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세금 누가 내? 얘가 더 많이 내. 왜? 수요가 더 탄력적이니까 공급이 더 많이 내겠죠. 그러니까 요 식을 주면서 어느 게 누구에게 대 조세가 많이 부담, 이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아직까지 안 나왔어. 올해 나오면 대박인 거예요. 올해 좀 나와라. 그래야지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주장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험들은 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직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만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이거 나오면 그냥 우리 하나 맞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림 같은 거 이제부터 볼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 제목 보고 한번 가보자고요. 그림 절대 보지 말고. 선생님, 그림 왜 그려놨어요, 그럼? 여백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려놨습니다. 아시죠? 제목만 딸랑 적어놓으면 너무 책 같지가 않잖아. 그죠? 자, 아이들 원래 그림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 없어. 그냥 제가 그림 사실은 설명하려다가 그냥 안 하는 겁니다. 왜? 시험에 도움이 안 되니까. 봐봐요. 자, 제목만 보고 해결하자고.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대요. 그러면 누구한테 조세를 많이 내야 돼. 수요가 더 크다 그러니까 공급이 세금 더 많이 내야 되죠. 그죠? 임대인이. 끝.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옆에 하나 적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임차인의 수요 곡선의 기울기하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로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기울기일 때 이렇다는 얘기는 어떤 경우에요? 그렇죠.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면 기울기는 수요 쪽이 더 작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탄력성으로 나올 수 있지만 기울기로 바꿔서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이거 기울기가 작으니까 얘가 탄력적이네 라고 딱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피탕 큐기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이제 다음 것도 제목을 보자고요. 자, 쌍괄호 2번 봐봐. 이거 몇 페이지? 183페이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작대요. 작아. 그럼 탄력성이 이제 수요가 작은 거죠. 그럼 세금 누가 많이 돼? 작은 쪽이 내야지. 그죠? 자, 여기 나왔잖아. 4번에.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는 소비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과한다. 오케이. 이거만 보면 돼요. 그림 보지 마시고.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제목. 쌍괄호 3번. 자, 그러면 184페이지.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래요. 그러면 누가 다 내겠어? 그렇죠. 이 경우에는 완전 탄력적이니까 소비자, 즉 임차인한테 다 전가시키겠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도 안 내요. 공급자, 임대인은. 봐봐요. 소비자가 모든 조세 부담한다. 맞죠? 그러면 시험에는 만약에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림으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되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일 때 누가 세금 내냐? 그러면은 얘는 하나도 안 낸다는 얘기예요. 누가 내? 그렇죠. 요 전가를 다 시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도 이번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그러면 그림으로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수직이고 수요 곡선이 이럴 때는 누가 다 낸다. 그렇죠. 전가를 하나도 못 시키고 내지는 임차인에게 부담을 했더라도 전부 다 전가를 시키니까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자, 즉 임대인,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다. 그죠? 쉽잖아요. 그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목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림 보지 마시고요.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괄호 5번 보시면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안 써도 돼. 이거 어때요? 임차인이 하나도 안 내겠네. 누가 다 내요? 그쵸? 생산자가 모두 부담. 생산자 누구예요? 그렇지. 임대인이 다 내는 거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임대인에게 조세가 부과됐더라도 이번엔 누가 다 내? 임차인이 다 내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그림 보지 마시고 제목만 보고 딱 누가 더 많이 부담한다, 누가 전부 부담한다, 아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완전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이런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전가시키는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조세 전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렇죠. 누구에게 조세를 부담하는지 상관없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난다. 끝! 자, 그러면 우리 186페이지 신규 주택과 재고 주택에 대한 조세 부과의 효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재고 주택은 요거 중고 주택이라고 이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표현인데요. 자, 여러분들 신규 주택은 공급하는데 새로 지어야 되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자, 밑줄 신규 주택은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공급자에게 조세 귀착분이 많아요. 그리고 신규 주택을 살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있는 고소득층이죠. 그러니까 고소득층이니까 아쉬울 게 없지. 그러니까 신규 주택의 소비자인 고소득층은 대부분 탄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신규 주택의 소비자에게는 전가되는 것이 적어. 얘네들한테는. 자, 그래서 고소득층에게 세금의 귀착분이 적어지고 반면에 중고주택은 어떻습니까? 중고주택은 공급이 탄력적이죠. 이미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공급이 탄력적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아쉬울 게 많죠. 그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자기 살림살이에 맞춰가려면 아쉬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이 귀착된다. 요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따라서 자, 신규 주택에서는 소비자가 적게 부담. 중고 주택에서는 소비자가 저소득층인데 많이 부담. 요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뭐 이유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거는 암기를 하세요. 근데 뭐 이유를 알아야지 암기가 되지. 3번하고 4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는데 이해가 안 가도 그냥 괜찮습니다.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난이도가 있는 내용. 자, 그래서 막 역진세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1번, 2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3번, 4번 이해 안 가도 괜찮아. 이해시켜 드릴 생각도 없어요. 저는. 왜 이거 난이도가 높아서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임대주택이 나오죠. 임대주택. 자, 그러면 임대주택에서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임대인의 세부담이 커지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임차인의 세부담이 커진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봐봐요. 주택의 보급률이 낮으면 어떻게 돼? 보급률이 낮으면 주택은 5채밖에 없는데 들어오려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요가 비탄력적이죠. 그죠? 아쉬운 쪽이 수요자니까. 임차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보급률이 낮으면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임차인에게 조세가 많이 전가돼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이 건물을 많이 지어줘야 돼. 그래서 밑줄 수요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택의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해야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켜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수요를 좀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서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해가 가시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 아까 우리 위에서 봤을 때는 신규 주택의 고소득자가 조세 부담이 적고 중고 주택의 저소득자가 오히려 조세 부담이 컸어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그러면 임대주택을 봤을 때는 주택 보급률이 낮아. 그러면은 임차인이 그 집을 찾아 헤매느라고 아쉬우니까 비탄력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그 주택수를 많이 늘려줘야 돼. 그래야지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전가가 적게 일어나서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양도소득세, 유통과세,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세를 보는데, 자, 양도소득세를 높이는 이유가 정부가 주택 수요나 투기를 억제시키려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높게 매겨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주택 시장이 과열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올려요. 그래서 투기지역으로 지정으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해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면 이 경우에는 주택 거래량이 줄어요. 즉 주택 거래량이 준다는 것은 자 위에서 적어요. 수요가 감소해. 수요가 감소하고 따라서 수요 감소를 하면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자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있을 때 여기가 가격이었어. 수요 곡선이 감소하면 이쪽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잖아요. 가격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게 일반적. 그래서 이 효과를 노리고 양도소득세를 매겼어. 이 말은 뭡니까?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양도소득세에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동결 효과라는 게 있더라. 동결 효과.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동결 효과란 정의,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하기 위해서 자, 일정 기간 보유하게 되는 현상이야. 뭐를 면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자, 즉 무슨 얘기냐면 동결 효과는 이게 동결이 얼어붙는다는 거죠. 뭐가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뭐가 얼어붙냐면 공급을 안 한다는 말이야.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를 매기면 지금 팔면은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렇죠. 안 판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정부에서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일 줄 알고 요 정책을 시행했죠. 지금 여기가 가격인데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가격이 낮아지잖아요. 근데 동결 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이거 양도세가 떨어질 때까지 난 기다려야지, 안 팔고 기다려야지 하면 뭐가 왼쪽으로 움직여? 그렇죠. 오히려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 동결 효과가 있다면 주택가격이 반드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왜? 이런 동결 효과로 의해서 자, 밑줄 오히려 부동산 공급이 위축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부과로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옆에다가 공급 곡선 좌측 이동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좌측 이동 이렇게 된다. 원래는 어떤 거? 여기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서 더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확축이 미흡하고 거래 비용을 크게 하는 거래 과세는 인하하는 쪽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도세와 같은 거래할 때 매기는 세금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인하하는 쪽으로 해야 돼. 왜? 방금 전에 양도세를 높인 동결 효과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 확충이 미흡하고 거래 비용을 크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양도세가 많으면 어때요? 이런 거래 과세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가 높아지면 거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증가하죠. 거기다 어떤 게 있냐면 재정 확충이 미흡해질 수가 있어요.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지 세금을 사람들이 많이 나서 거기서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는데 이런 동결 효과가 일어나서 거래량이 적어지면 세수, 재정 확충이 미흡해지겠죠. 그러니까 안 좋다고. 그러니까 세금을 오히려 올리면 이런 안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거래세는 또 보유세에 비해서 부정기적이야. 팔릴 때만 내잖아요. 그럼 동결 효과 등으로 인해서 안 팔리면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니까 세원 관리가 곤란하고 부동산 경기 변동이 심하면 세수입의 안전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양도세의 문제점은 지금 나온 걸로 봐서는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동결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런 이런 거래세를 늘리면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거기에다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때요? 안정적인 세수입이 별로 안정적인 세수입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부의 재정이 들쑥날쑥해 불안정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양도소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자, 그런데 반면에 보유과세인 재산세는, 자 보세요. 재산세는 주택의 소비자인, 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과된 세금이 실제로 전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죠. 소유자가 아니라 그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 등 또는 임차인에게도 전가가 되기는 할 겁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면. 자, 근데 중고주택, 자, 밑줄 보세요. 중고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보유세를 중과하면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주택 보유세가 상승하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부담스럽죠. 왜 계속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재산세 계속 두들겨 맞으면 주택을 보유하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주택을 안 가지려고 그래. 그냥 팔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내가 살 한 집, 막 여러 채 가지고 투기하던 애들도 야, 그냥 내가 살 집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나머지 다 팔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의식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서 중고주택의, 자, 밑줄. 중고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해요. 어떤 거? 보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증가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중고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편이 여러모로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반면에 신규주택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에 주택 보유세를 중과하면 아예 어떻게 돼요? 신규주택을 안 지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오히려 신규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거래량은 줄어들죠. 그러면 자, 봐봐요. 재산세는 중고주택에는 부과하는 편이 좋은데 신규주택에는 재산세를 중과하면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안 좋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주택과 신규주택으로 나눠서 이 재산세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거.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배운 거 중고주택, 신고주택 어디서 나눠서 뭔가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나눠서 봤어요? 그죠? 우리 아까 몇 페이지야? 186페이지 보면은 조세를 그냥 부과할 때는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인 요거는 지금 중고주택과 신규주택의 재산세 효과인데 전반적인 조세 효과에서 고소득층이냐 저소득층이 더 부담이 되느냐를 아까 186페이지 1번의 신규주택과 재고주택 있죠? 거기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라고. 요거 186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거요. 그거하고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유과세 효과를 보면은 보유과세는 미실현 이득에 관한 과세니까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다가 조세를 부과하니까 사람들이 감히 투기를 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세금이 겁나서. 그럼 미실현 이득이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갖고 있었는데 5억 하던 부동산이 7억이 됐죠. 근데 이거 아직 안 팔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더 비싸졌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 올라가죠. 세금은 더 많이 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이득을 실현했어야 아직 실현 못했잖아요. 팔지 않았으니까. 팔지 않았고 자기 손에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세금을 걷는 게 재산세 아닙니까?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미실현 이득이라 그래. 그냥 가격만 오르고 내 손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미실현 이득이라 그러는데 어느 경우에 또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주식 이런 거 있죠. 주식 샀는데 뭐 그날 예를 들어서 상종가 때렸어.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그날 주식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지면은 그거는 이익이 실현된 거죠. 근데 상한가 때려서 안 팔았어 그날. 그러면 또 그날 좋다고 술 한잔 사고 막 그럽니다. 그죠? 미실현 이득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니까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유에 따른 세금이니까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거래가 부족해도 안정적인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 때 생기는 세금이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계속 세금을 걷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뭐에 비해서? 양도세에 비해서, 거래세에 비해서. 자, 그리고 5번의 밑줄 보세요. 이거 시험이 되게 잘 나오는데,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에는 토지 용도에 따라 부합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자, 토지 용도에 따라 여기 동그라미.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토지 이용 뭐 어쩌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자, 적어 놓으세요. 용도와 무관하게 그러면 틀려요. 용도와 무관하게 그러면 틀리고, 토지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지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너무 주택이 많아요. 그러면 주택지에 있는 용도가 대인 토지에다가 세금을 많이 걷고, 이 지역엔 좀 농지 같은 게 좀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요? 농지의 세금을 낮춰주면 사람들이 어떻게 잡종지 같은 거를 개간해서 농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게 뭐에 관한 얘기? 재산세에 관한 얘기예요. 보유세에 관한 얘기. 요 문장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와 무관하게 이러면 틀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 참고라고 적어놨지만 요거 꼭 아셔야 됩니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했냐면 토지 단일세론이란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 막 불공평하고 빈부의 차이가 심한 거는 조세 제도가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거 하냐면 토지세만 과세, 그러니까 토지 단일세요. 다른 과세를 모두 폐지하고 토지에다가만 세금을 부과해도 충분히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게 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론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세의 장점은 뭐냐면, 자, 밑줄. 토지는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조세의 정가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 왜냐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요거죠. 그럼 요 토지를 공급하게 있는 게 토지 소유자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은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만약에 조세를 임대인,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세금은 모두가 다 누가 내는 거야? 그렇죠? 토지 소유자가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의 가치 상승분은 공공가치이므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토지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자, 요것도 밑줄.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므로 토지 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비효율성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효율성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은 또 뭐냐면 후생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게 유사해. 자, 이거 우리 몇 페이지에서 봤어요? 자, 옆에다가 P181페이지라고 적고 181페이지 가보십시오. 아까 제가 181페이지에서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거기에 여러분들 186페이지로 가보라고 적혀 있죠? 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위에서 네모 1번에 1번, 그래서 1번에 쌍괄호 4번에 조세를 부과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해놓고 예외가 182페이지에 요거 뭐야 187페이지예요. 187페이지에 요거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원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세를 부과하면 어떤 경우에도 사회 후생이 생겨요. 어느 것만 빼고, 이거만 빼고. 이거는 왜 후생의 손실이 안 생기냐면 토지의 공급 곡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토지세는 어떠한 후생 손실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유 같은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이건 외우세요. 아셨죠? 이거 이유 설명하려면 한 1시간 걸리니까 쓸데없이 그런 거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이 토지 단일세,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는 조세 전가가 없다. 왜? 비탄력적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없어요? 그죠?
후생 손실이 없는 조세다. 유일한 조세다. 요렇게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알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아까 우리가 봤던 포인트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조세를 부과하면 후생 손실을 가져오는데 단 토지의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헨리 조지의 토니 단일세에서는 제외가 된다. 그죠? 요거는 후생 손실이 없다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가의 크기는 탄력적이면 적게, 비탄력적이면 많이 부담하게 되고요. 비탄력적이라는 말이 대체제가 없으니까 아쉬운 쪽이에요. 신규 주택에서는 고소득자가 탄력적이에요. 따라서 조세 정가가 적고, 중고주택에는 저소득자인 소비자가 비탄력적이니까 조세 정가가 이 저소득자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동결 효과는 양도세를 부과할 때 오히려 공급이 감소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동결 효과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만 쉬었다가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